뉴욕 증시가 소폭 하락하며 이틀째 약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감이 지속되는 가운데 앞서 마감됐던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7.3%나 폭락한 것도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4월 제조업 PMI와 미국의 5월 제조업 PMI 부진도 시장 심리를 악화시켰습니다. 그러나 휴레패커드 급등과 주택지표 호조가 낙폭을 줄여줬습니다. 다우지수는 0.08% 내렸고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도 각각 0.11%, 0.29% 하락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10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을 보이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5월 유로존 소비자들의 경기 기대 심리가 시장 기대치를 밑돈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앞서 발표된 중국의 부진한 제조업 지표,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전망 등이 투자 심리를 급격히 냉각시킨 것으로 풀이됩니다. 영국은 2.1% 내렸고 프랑스와 독일도 각각 2.07%, 2.10% 하락했습니다. 23일 일본 증시가 급락세로 돌변하면서 니케이 지수 15,000선이 붕괴됐습니다. 니케이 225 지수는 전날 대비 7.3% 하락한 14,483.98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니케이 지수는 오전 중 1% 이상 오르며 연중 최고점을 경신하기도 했지만 장중 폭락세로 전환해 오후 들어 낙폭을 확대했습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우려로 일본 장기 국채 금리가 출렁인 점이 부담으로 작용한 가운데 HSBC가 발표한 5월 중국 제조업 지표가 7개월 만에 위축세로 전환된 점이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한 주 만에 다시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2만 3천 건 급감한 34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2주일 전에 36만 3천 건은 물론이고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34만 5천 건을 모두 크게 밑돈 수치입니다. 특히 추세치인 4주 이동평균 건수도 감소세로 돌아섰고 지속적으로 수당을 받는 건수도 5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고용경기 회복세가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미국의 4월 신규 주택 매매 건수가 전월 대비 2.3% 상승한 45만 4천 건을 기록하며 예상치인 42만 5천 건을 상회했습니다. 이는 낮은 대출금리와 고용 확대가 주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지난 3월 미국의 전국 평균 집값도 전월 대비 1.3% 상승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에도 부합하는 수준으로 미국의 집값이 7분기 연속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5월 제조업 PMI 예비치는 51.9를 기록하며 7개월 만에 가장 저조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사상 최저 수준의 기준금리를 계속 동결하는 기준점으로 삼은 실업률 6.5%가 내년 말이면 현실화될 수 있다고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전망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계속 낮을 경우 실업률만 보고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는 없겠지만 이처럼 실업률이 조기에 개선된다면 양적 완화 축소에 이어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도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연준이 양적 완화를 줄이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자 어제 코스피는 1% 이상 내렸었는데요. 여기에 어제 중국의 제조업 PMI도 부진하게 나타나자 우려를 더 커지게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이 컸던 것은 일본 증시였는데요. 니케이 지수가 7% 이상 폭락하는 하루였습니다. 이 때문에 앞서 마감된 글로벌 증시도 하락으로 마감됐는데요. 앞서 유럽 증시는 뒤늦게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우려가 겹치면서 하락 마감했고 미국 증시도 하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지표가 양호하게 나오면서 낙폭은 소폭에 그쳤습니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자세하게 점검하면서 오늘장 전망까지 해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1부 시작합니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을 자세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KTB투자증권의 이성웅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앞서 마감된 뉴욕 증시 하락 흐름은 이어지는 모습이었지만 낙폭은 소폭에 그치는 담담한 모습이었습니다. 경제 지표가 좋았다고 하던데요.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일본 증시의 그 큰 폭하락, 뭐 사이드카까지 뭐 발령됐던 그러한 좀 일본 증시였고, 중국까지도 PMI 지수가 좀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유럽 증시와 그 뉴욕 증시 굉장히 좀 그 우려 섞인 그러한 좀 시작으로 시작하기 전에 좀 우려 섞인 그런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뭐 어제 같은 경우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서 약보합권으로 마감을 했지만 생각했던 우려만큼은 그게 크게 하락하지는 않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0.08%,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0.11% 내리면서 장을 마감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도 0.29% 하락하면서 1650.5일에 좀 장을 마쳤습니다. 우선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본 증시와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가 이 계속 나왔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유럽 증시가 유럽 증시까지도 좀 크게 좀 조정받았던 점이 뉴욕 증시 연결되지 않을까 뭐 그런 것도 있었지만 뭐 미국의 경제 지표가 긍정적으로 좀 나와주면서 뭐 4월에 신규 뭐 주택 판매 그리고 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까지도 뭐 이렇게 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예상치보다 나오거나 예상치와 비슷하게 나오면서 뉴욕 증시의 오전장의 하락분을 좀 상쇄를 하면서 좀 약한 그런 약보합권으로 마감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뭐 전반적으로 통신이나 제약 쪽에서 그 종목들이 좀 강하게 좀 반등하면서 뉴욕 증시를 좀 선방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이슈들 하나하나 점검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고용과 주택 지표는 좋았지만 제조업 지표는 좀 부진했다고 하더라고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주택 지수가 뭐 뉴욕 증시 선방한 데 가장 크게 기여를 했다고 한다면 제조업 PMI 지수 같은 경우에 좋게 나온 부분은 아니라서 제조업 PMI 지수가 그나마 어제 좀에 상승세로 마감하는데 약간 좀 장애이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조업 경기를 나타내는 지수가 바로 제조업 PMI 지수라고 볼 수 있겠는데 최근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뭐 미국의 그 제조업 구매 지수가 예비치가 51.9를 지금 기록했다고 얘기했는데 시장 전망치가 51.2로 또 51.2였는데 우선은 그 예상보다도 높게는 나왔지만 그 전에 확정치인 52.1 그 전달에 보다는 낮게 나온 수치가 나와지면서 시장 우려감을 계속적으로 불어일으켰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은 뭐 국내 수요가 미국의 그 국내 수요가 줄고 수출이 부진했던 이유가 이런 제조업 PMI 지수의 하락세를 가장 크게 위축을 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하지만 PMI 지수라는 게 50을 기점으로 해서 위에 있으면은 그나마 아직까지는 그 위험 수준은 아니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50을 계속 위로 유지를 하고 있으면은 좀 그나마 좀 시장에서는 크게 민감한 반응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TB투자증권의 이성웅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네, 글로벌 이슈 진단 순서입니다. 오늘은 어제 폭락했던 일본 증시 그 원인과 앞으로의 전망, 국내 증시 여파까지 특집으로 마련해 자세하게 다뤄드리겠습니다. 레이코쇼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제 니케이 지수가 폭락하면서 패닉 상태로 빠졌습니다. 역시 출구 전략의 원인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출구 전략에 대해서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제는 명확히 그 이해를 돕는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어제 니케이 지수가 7.32%, 선진국 증시로서도 기록적인 폭락세가 나왔는데요. 지난 2011년 3월 15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최대 낙폭이 있었습니다. 장중 낙폭이 9%를 넘었습니다만 지수는 마이너스 7% 정도 수준에서 어제 마감이 됐습니다. 토픽스 지수도 어제 6.87% 기록적인 폭락세가 나타났는데요. 올해 45%의 상승률을 구가하던 일본 증시가 이 출구 전략의 내용이 시장에서 먹구름으로 들이운 부분이 좀 나타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단초는 이제 일본의 국채 수익률의 문제점이 시장에서 크게 부각이 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그 단초가 된 부분도 있겠지만 이 출구 전략이 만약에 가동이 될 경우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은 그동안 많이 올랐던 증시의 위험 자산이 그 일자 타겟이 될 공산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이 뉴욕 증시나 이런 부분이 오늘 약법 수준에서 머문 것으로 볼 때 그 유동성으로 크게 환류됐던 이런 그 많이 올랐던 증시와 신흥국의 채권 시장의 움직임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본 중앙은행이 어제 통화정책회의 이후 브리핑에서도 채권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언급이 없었다는 점도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어제 구로다 총재가 브리핑 이후 기자회견에서 이 채권 시장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구두 개입성 발언이 있었는데요. 21일과 22일 날 BOJ가 금통위를 마치고 구로다 총재는 이 채권 시장의 금리 속등에 대해서 장기 금리가 상승하는 것은 BOJ가 상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구두 개입성 발언이 나왔습니다만 어제 채권 시장이 장중 1%까지 오르는 등 그 부정적인 여파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이 경기 부양의 그 후속 조치로 인해서 엔저 효과는 나타나고 있지만 일본 국채의 리스크 부담은 도리어 커지고 있는 이 딜레마에서 현재 일본 BOJ가 적극적으로 이를 시장과 소통하지 못한 부분이 어제도 이 국채 금리와 관련된 부분이 일본 니케이 225 지수로 불덩이 옮겨튄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본의 GDP가 올해 말에는 240%까지 오를 것이다. 이런 우려감이 그동안 국제 시장이 전반적으로 앙등하는 부분에서 BOJ가 조금 더 시장과의 소통을 미흡하게 한 것이 오늘 어제 일본 증시가 폭락한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채권 시장이 요동치자 BOJ가 금융기관에 2조엔 규모의 단기 고정금리를 대출을 통해서 장기금리를 낮추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전날 특별한 언급이 없었지만 어제 국채시장의 변동성에 BOJ가 급하게 대응하는 이런 모양새도 시장에 좀 불안을 키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시장 충격에 동요하지 말자라는 일본 정부 관계자들의 언급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이 쿠로다 하루이코 총재가 전 그 재무성 출신 관료이기 때문에 현재 BOJ의 독립성은 일본 정부와 같이 움직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통화정책의 수장인 쿠로다 하루이코의 입김보다는 정부 대변인과
경제 재정상의 언급이 이 시장에서 좀 더 많이 언급되는 그런 수준인데요. 어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주식과 채권 시장이 급등락하는 거에 대해서 일본의 경제 정책인 아베노믹스는 흔들림 없이 추진될 것이다라는 내용을 밝혔고요. 아마리 아키라 일본의 경제 재정상도 크게 우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이제 그 5월 중국의 HSBC PMI 지표가 부진세가 나왔고 올해만 45% 이상의 속등세를 가져간 일본 증시가 최근 급등에 따른 이익 실현 물량이 출회된 것으로 애써 이를 평가절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이제 낙폭이 커진 것은 자산운용사의 스탑로스 물량까지 가세하면서 외국인 투자가의 그 일본 증시로 환류된 자금이 이제는 좀 우려 섞인 부분에서 이익 실현을 빨리 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이 같이 겹쳐진 그런 부분으로 풀이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는 아베노믹스의 실패 우려까지 겹쳐지는 모양새입니다. 투자자들에게는 2차 하락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그것도 상당히 현재 초미의 관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자들이 아직 패닉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심리 상태는 여전히 좀 불안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출구 전략의 검토 발언이 4월 30일과 5월 1일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이미 자산매입 규모를 경기 수준에 따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라는 이 문구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출구 전략의 먹구름 사이로 그 글로벌 증시가 이제 들어간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일본 증시를 올해 속등세로 이끈 것은 외국인 투자가의 대량 매수 자금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연초 이후 일본의 주식 순매수는 지난해 9월부터 4월까지 7개월 연속적으로 현재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3월만 해도 외국인 투자가는 일본 증시에서 1조 6,600억 엔을 매수를 했고 4월에는 2조 6,800억 엔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이 2조 6,800억 엔은 1982년 이후 일본의 매월 순매수 규모로 볼 때 외국인이 최대 폭의 순매수 기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많이 들어온 자금이 위험 자산의 버팀목인 양적 완화 기조의 축소 움직임 이런 부분에서 일본 증시에서 이익 실현 물량이 크게 출회된 원인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불안한 심리가 안정되는 것이 제일 중요할 텐데요. 오늘 일본 시장 그럼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그렇습니다. 뭐 1차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은 구로다 하루이코나 부총재들이 시장과의 소통을 늘리고 시장의 소통을 늘릴 수 있는 부분에 무게감을 가져가는데 역점을 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리 아키라 재정경제상이나 앞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주식시장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보다 통화수장인 구로다 하루이코나 일본 금통위 위원들이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장과 얘기를 하고 먼저 대비하는 그런 언급이 이제는 좀 필요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일본 정부는 현재의 재정 적자를 줄일 수 있는 일본의 공공부채를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모양새를 이제는 가져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국제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한다는 측면이고요. 또한 일본 BOJ가 국채시장에서 다량의 매수 자금으로 현재 국채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일본의 대형 은행들이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대형 은행들의 국채를 매도하는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는 시장 지배력에서 역효과가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본 증시의 폭락이 뉴욕 증시나 유로존 특히나 한국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집니다. 특히 외국인들의 관심이 한국 증시로 쏠릴 수 있는 가능성을 기대하는 건 아직까지는 조금 어렵겠지요.
그렇죠. 매도 자금이 바로 한국 증시로 환류될 가능성은 네. 아직까지는 좀 낮아 보인다고 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일본 증시는 오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오늘 어제보다도 폭락세가 더 크게 나타날 경우에는 주말을 보내고 뉴욕 증시나 유럽 증시로 이 전염 효과가 올라갈 가능성도 일말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 일본 증시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것이 아시아 증시에는 키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당분간 이 변동성이 심한 장세를 이제는 투자 여러분들이 리스크 부담을 줄이는 이런 전략을 취해야 될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현재 분석 자료가 나오고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떨어진 부분이 가장 크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난 4월 15일 금 가격이 9.3%나 폭락했고 은 가격은 5월 20일 날 싱가포르 상품 시장에서 10%나 폭락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상품 시장의 균열이 이제는 자산 시장과 주식 시장까지 옮겨오고 있다는 점, 예. 이런 점에서 시장의 변동성을 잘 살필 필요가 이제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가장 급한 것은 일본 시장의 안정세를 찾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어제 폭락한 일본 증시 특집으로 마련해서 자세하게 분석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장 전략 시간입니다. 매주 금요일은 차트 분석을 통해서 시장 흐름을 전망하고 또 차트 미인주를 발굴해 드리는 날인데요. 골든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전일장 코스피가 1970선대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코스닥도 6거래일 만인가요? 570선을 다시 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무엇보다도 어제 충격이었던 점이 일본 니케이 지수가 7% 이상 폭락했다는 점입니다. 얘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겠는데요. 국내 증시 영향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뭐 일시적으로 끝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가파르게 올랐었던 부분들이 어쨌든 일본 독자적인 어떤 호재가 상당히 많았었기 때문에 이 영향성으로 해서 어떤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어떤 파급 효과라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증시의 어떤 폭락, 일시적으로 어떤 우리나라 증시에 일시적으로 리스크 그리고 변동성 확대에 대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큰 영향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한 가지 조금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일본의 어떤 의도와 달리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되면서 화폐 가치 폭락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금융시장이 좀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예를 들게 된다면 유럽 금융시장인지 그리고 2007년, 2008년 있었던 서브프라임 사태와 그런 사태까지 가지 않는다면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본 증시가 디커플링 된 그런 영향성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일시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지난 한 주간 국내 증시 흐름은 어땠는지 다시 한번 차트를 통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반등 시도가 좀 있었죠. 예. 2000포인트에 바짝 좀 다가서는 그런 시도가 있었는데, 이제부터 오늘이 이제 마무리가 될 것을 좀 보여주는데, 차트를 보면서 오늘의 어떤 맥 포인트를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1900포인트 살짝 이탈했던 코스피 지수가 이제는 2000포인트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발 어제 리스크 때문에 일시적으로 조금 하락폭을 좀 커지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됐었는데, 중요한 것은 날짜를 좀 보게 된다면은 5월 13일 기준으로 봤을 때 21선을 이탈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었지만 바로 회복한 시도가 나왔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장대 음봉이 출현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장대 음봉이 출현을 하게 되면서 추세가 좀 꺾이는 것이 아닌가 좀 걱정이 되실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21선을 이탈을 하더라도 다시 한번 강하게 올라와 준다면은 추세에는 큰 훼손이 없을 것이다. 좀 이렇게 해석을 해보고 싶고요.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것은 주봉 차트를 봤을 때 2040포인트가 여전히 강력한 저항 구간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코스닥 지수처럼 이 강력한 저항대를 얼마만큼 빠르게 돌파를 하냐가 향후에 좀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 포인트를 보게 된다면은 지금 현재 1910포인트에서 뭐 2010포인트 사이에 중기적인 어떤 박스권이 현재 지속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박스권 얼마만큼 빨리 회복을 하냐 좀 중요하다고 좀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일봉 차트로 돌아와 본다면은 1960포인트 지지 여부 한번 보시라고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1960포인트 리타를 하게 된다면은 1930포인트에서 1910포인트 사이에 다시 한번 하반경직성 날짜를 보게 된다면 4월 중순과 같은 이런 하반경직성이 다시 한번 나온지 여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자, 코스닥도 연결해서 한번 좀 보게 된다면은 자, 코스닥 같은 경우 주봉 차트상 이제부터는 좀 밴드를 지난주 같은 540포인트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는 555포인트 좀 상향 조정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지력 테스트가 나온지 여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봉 차트를 한번 돌아가 본다면은 네. 자, 일봉 차트 상에서는 560포인트와 그리고 575포인트 사이에 일시적인 어떤 기간 조정 양상이 현재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560포인트 그리고 575포인트 이런 계단식 상승이 다시 한번 이어질지 여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575포인트 돌파 여부 한번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라도 560포인트 이탈을 하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추세가 좀 이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될 구간은 560포인트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코스피는 차트상으로 봤을 때 1960선 그리고 코스닥은 560선 지지 여부가 중요하다라는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주간 차트 분석에 이어서 한 주간 차트가 좋았던 종목, 굿 종목과 배드 종목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차트 흐름이 좋았던 종목부터 만나볼게요. 네, 팀장님. 네. 굿 종목이요? 전 자막이 나간 지가 잠시 못 들었네요. 일단은, 주간 이번 주라기보다는, 죄송합니다. 이번 주라기보다는 다음 주에 좀 기대가 되는 종목들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그 5종목 정도 선정을 했는데, 뭐, 솔브레인, 아이원스, 팅크웨어, 대원전선, 세명전기, 5종목을 좀 꼽아봤는데, 여기서 그 3종목 정도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솔브레인, 그리고 팅크웨어, 그리고 세명전기, 이렇게 한번 짚어드리고 싶고요. 배드 종목 같은 경우에는 RF텍, 디스플레이텍, 이마트, 현대미포조선, 팜스웰 바이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자막이 나간 줄 알고 잠시 제가 정신 딴 데 팔고 있었네요. 자, 이제부터는 차트를 좀 보면서 그 종목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예. 자, 이번 한 주보다는 좀 다음 주에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솔브레인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 실적에 관한 우려감들 때문에 조금 일시적으로 좀 가격 조정 그리고 기간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날짜를 보게 된다면은 뭐 2월 1일 그리고 4월 중순 이렇게 보게 된다면 장기 추세를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다는 겁니다. 장기 추세를 지켜주고 있다는 건 그만큼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우상향이 유효하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장기 추세를 지지받고 이제는 5만 원 선에 바짝 다가섰는데 좀 이 종목에 좀 참고가 될 만한 종목은 파라다이스라는 종목을 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네. 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작년으로 한번 돌아가 보게 된다면은 12월 달 같은 경우에 21,000원까지 올라갔던 주가가 일시적 가격 조정을 받았지만은 120선 장기 추세를 지켜주게 되면서 이후에 다시 한번 우상향이 나왔고요. 그리고 전고점 돌파를 하게 되면서 마찬가지로 25,0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방금 파라다이스 보여드렸듯이 5만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추가적인 좀 상승이 나오지 않겠나 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팅크웨어. 팅크웨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패턴입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게 된다면은 소위 말하는 쌍바닥 패턴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저점이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어제 거래량이 유발이 되게 되면서 급등이 났는데 어느 때보다도 쌍바닥 패턴이 나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자, 이 종목도 한번 다른 종목 예를 들어 보게 된다면 호텔신라라는 종목을 한번 예를 들고 싶은데요. 자, 높이 했던 차이는 있긴 하지만은 호텔신라 같은
같은 경우에도 추세가 상당히 무너졌었지만은 1월 달이죠. 1월 달에 쌍바닥을 형성을 하게 되면서 그리고 단기 추세 그리고 장기 추세를 회복을 하게 되면서 가파르게 올라왔었는데 요 종목 팅크웨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호텔신라의 어떤 차트 패턴을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적인 어떤 시나리오는 쌍바닥을 형성하게 되면서 121선까지 어떤 15,000원까지 반등이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 어떤 맥점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명전기. 자, 세명전기는 어저께 뭐 뉴스가 있었는데 그분보다는 차트적으로 볼 때 자, 차트를 현재 보게 된다면 2월달부터 지금 5월달까지 거래량이 없습니다. 자, 거래량이 없었다는 것은 무슨 얘기가 될 수 있냐면 악성 매도 물량, 그러니까 매도 물량이 더 이상 출회가 되지 않고 있다고 좀 해석을 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어저께 거래량이 조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작긴 하지만은 차트 좀 확대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어제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량이 조금만 유발이 되더라도 이렇게 변동성이 확대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패턴 잘 기억을 하시고 어떤 그 장기적으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감소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패턴을 잘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 종목 같은 경우 제가 죄송하게도 똑같은 유사 패턴을 준비를 하지 못했었는데 자, 거래량이 많이 죽은 상황 속에서 조그만 거래량에도 이렇게 급하게 반응을 한다는 건 그만큼 이후에 다시 한번 급등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런 패턴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한 종목만 더 예를 든다면은 대원전선이라는 종목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종목은 네.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에 좀 기대가 되는 종목들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다음 주에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되는 한 주간의 흐름이 좋았던 종목들을 모두 정리해봤는데요. 그렇다면 차트 흐름이 안 좋았던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좀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요. 예. 시간 좀 많이 없네요. 자, RF텍 같은 경우에 뭐 차트 보면서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RF텍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지 라인입니다. 지지 라인인 16,000원을 이탈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보기엔 13,000원의 장기 추세를 확인할 가능성이 상당히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조심을 하시라고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종목은 주봉 차트를 말씀드릴게요. 누가 보더라도 계속해서 추세가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계단식으로 22만원 그리고 20만원 이런 식으로 계단식의 하락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팜셀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요 종목은 일봉 차트를 좀 보게 된다면 누가 보더라도 좀 안 좋은 표현 좀 속된 표현 좀 쓰도록 할게요. 누가 보더라도 4월달 그리고 4월달 초반 그리고 4월달 말경 봤을 때 누가 보더라도 세력들이 해먹고 나간 차트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종목은 좀 관심을 가지시지 않는 게 좀 맞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굿종목과 배드 종목 모두 알아봤는데요. 차트가 좋았던 종목 가운데 차트 미인주 한 종목을 꼽아주신다면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일단은 그 종목 중에서 저는 솔브레인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차트 패턴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현재 우상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인 어떤 그 말씀드렸던 실적에 관한 우려감도 좀 해소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하이닉스라든지 그리고 삼성, LG 디스플레이 대규모 반도체 투자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미 국제 일렉트릭이라든지 그리고 원익 IPS 그리고 DMS 같은 종목들이 미리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 솔브랜드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과 같은 맥락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기간 조정을 해서 5만원 돌파가 현재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뭐 전략만 한번 좀 세워보게 된다면은 기관 매수 상당히 좋다는 부분도 덧붙이면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48,000원에서 48,000원에서 48,900원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네. 그리고 목표가는 지금 4만원에서 5만원 정도 박스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박스권 상단으로 한번 만들어 본다면 6만원 정도 가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6만원의 목표가, 손절가는 46,500원 제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차트 미인주로 솔브레인의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정태근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내외 주요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앤이슈 코너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경제신문 조성진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자제품 양판점 1위인 롯데하이마트와 롯데마트 내 가전체험 매장인 디지털파크가 통합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두 조직의 통합은 업계의 관심사인데요. 예. 이르면 올 상반기 내 통합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2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마트 구로점과 잠실점의 그 디지털파크가 이르면 상반기 중에 롯데하이마트로 간판을 교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롯데마트는 우선 2개의 매장을 시범적으로 통합해서 운영한 뒤 점차적으로 나머지 전국 13개 디지털파크 매장도 하이마트에 합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10월 롯데쇼핑이 하이마트를 인수한 지 10개월여 만에 두 조직이 화합적 통합을 하게 됩니다. 양사의 합병 움직임에 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롯데가 하이마트를 인수할 때부터 예견돼 왔던 일이라면서 롯데의 유통 파워를 더한 하이마트가 더 승승장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완전 통합 후 기대되는 시너지 효과가 큽니다. 우선 점포 출점 전략을 가두점과 마트 내 쇼핑숍 등 투트랙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비용 부담으로 출점 속도를 조절하고 있는 롯데 하이마트가 새 점포 개설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두점과 달리 쇼핑숍 방식은 시설 투자비가 별도로 들지 않아서 출점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 롯데하이마트의 신규 출점에 따른 연간 설비 투자 규모는 매년 600억 원에 달했습니다. 해외 매장이 많은 롯데마트를 활용할 경우에는 해외 진출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국내에서 마트 내 점포 운영의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해외에서도 사업 모델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롯데마트는 중국의 105개, 인도네시아 32개, 베트남의 4개 등 총 141개의 해외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탈세와 편법 증여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두 자녀에게 수억 원대의 무기명 채권을 증여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23일 그 CJ그룹에 따르면 이 회장의 무기명 채권으로 관리한 500여 원을 그 장녀 경우 씨와 차남 선우 씨에게 각각 나눠서 증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룹 관계자는 이 회장이 무기명 채권을 두 자녀에게 증여한 것은 맞다면서 무기명 채권 자체가 자금의 출처를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것을 전제로 국가가 발행한 채권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채권을 넘기는 행위 자체가 증여세 납부와 관련이 없다며 편법 여지도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룹 측은 정확한 증여 시기와 규모를 확인할 수 없다고 입을 닫았습니다. 이 회장의 두 자녀는 이 채권을 현금화해 CJ와 CJ제일제당 등 주식을 사들이고 빌딩과 빌라를 구입하는 데 일부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녀 경우 씨는 현재 CJ 37,485주, CJ제일제당 22,015주, CJENM 105,107주, CJ파워캐스트 12만 주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차남 선호 씨는 CJENM 264,984주, CJ파워캐스트 24만 주 등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두 남매는 2009년 가로수길에 지하 2층, 지상 6층의 빌딩을 170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경우 씨가 2010년 홍성원 섬해갤러리 대표로부터 장충동 빌라를 매입할 때에도 이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빌라의 등기부 등본상 매매가는 38억 원입니다. 예. 다음 소식입니다. 갤럭시 S4가 한 달 만에 1,000만 대 판매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1초에 4대꼴로 팔린 건데요. 삼성 휴대전화 사상에서도 최단 기록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삼성전자의 전략 스마트폰인 그 갤럭시 S4가 공급 기준으로 1천만 대 판매를 기록했다고 삼성전자가 밝혔습니다. 갤럭시 S4가 지난달 26일 한국 등 세계 시장에 출시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불과 한 달 만에 이룬 기록입니다. 이는 전작인 갤럭시 S3의 50일 기록을 20여일 앞당긴 것입니다. 이전 제품군인 갤럭시 S와 갤럭시 S2는 1천만 대 돌파까지 각각 7개월과 5개월이 걸렸습니다. 갤럭시 S4의 판매 속도를 초 단위로 환산하면 1초에 약 4대씩 팔린 꼴이 됩니다. 삼성전자는 당초 갤럭시 S4를 60개국에서 동시 출시했으며 상반기 내에 총 155개국 327개 통신사에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4의 인기 비결을 20여 년간 휴대전화 분야에서 쌓은 혁신성과 기술력, 소비자 체험을 중요시한 마케팅, 사후 서비스 등으로 봤습니다. 실제로 2010년 처음 출시된 갤럭시 S 시리즈는 매년 신제품을 선보이며 세계 스마트폰 흐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리즈가 나온 이후 삼성의 스마트폰 판매량도 급격히 늘어나 현재 세계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의 조성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계좌가 남들에 비해서 아니면 주식시장 전체에 대비해서 항상 추가 수익이 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을 주도할 업종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해보는 골드박스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샘플러스 김용준 전문위원님 전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줄기세포 관련 업종에 대해서 배워볼 차례라고 하던데요. 예, 일단 최근에 바이오 쪽 움직임들이 좀 안 좋긴 한데요. 결국은 이제 하반기를 좀 대비해서 지금 미리 좀 정리를 좀 해봐야 될 내용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바이오 하는데 이제 바이오 분야에도 굉장히 많은 분야들이 있는데, 이제 오늘 설명드릴 거는 이제 줄기세포입니다. 줄기세포는 개념적으로 먼저 좀 정리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요. 결국 줄기세포라는 것은 신체적 조직으로 분화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진 세포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아직은 뭔가 방향을 잡거나 분화되지 않았는데 미분화된 세포에 어떤 적절한 조건을 갖춰주면은 거기에 맞는 조직으로 분화되는 현상을 좀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손상된 조직 같은 거를 재생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특정 부위에 어떤 조직이 손상됐다면 이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이거를 갖다 미분화 상태에서 어떤 조건을 맞춰갖고 분화를 시켜서 그 손상된 조직을 재생해주는 이런 쪽으로 활용되는 세포이고요. 줄기세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제 배아줄기세포하고 성체줄기세포라고 하는데요. 배아줄기세포 같은 경우는 앞부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미분화 세포, 그러니까 수정란 상태에서 어떤 적절한 조건을 갖춰주면은 다양한 조직으로 분화되는. 그러니까 얘는 가는 방향이 어떤 일정한 어떤 딱 정해진 게 아니고요. 수정란을 이용해서 어떤 조직으로든지 분화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수정란 상태에서의 어떤 분화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줄기세포 중에서는 가장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지만 결국은 배아줄기세포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윤리적인 어떤 문제로 인해서 연구에는 굉장한 좀 제한을 주고 있는 게 뭐 전 세계적인 현재 상황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성체줄기세포, 우리가 보통 줄기세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성체줄기세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성체줄기세포는 모든 조직으로 앞부분에서 배아줄기세포는 어떤 조직으로든지 분화할 수 있지만 성체줄기세포는 표적기관, 딱 정해진 장기나 조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어깨라든가 근육이라든가 이런 쪽에 어떤 딱 정해진 쪽으로만 분화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갖고 직접 이제 손상된 조직을 재생하는 치료, 그러니까 어떤 특정 부위에 문제가 생겼던 부분을 재생하는 치료에는 성체줄기세포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줄기세포는 현재 성체줄기세포의 치료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줄기세포에 대한 어떤 임상 진행 현황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잠깐 도표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줄기세포에 대한 어떤 임상 진행이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이제 파미셀이 이제 임상 3상 정도니까 진행이 많이 된 거죠. 그리고 메디포스트가 지금 한 3개에서 4개 정도. 근데 지금 거기 메디포스트의 카티스템은 이미 이제 품목 허가가 완료가 돼가지고 이제 제품화가 지금 되고 있고요. 안트로젠, 이런 쪽이 있고, RNL 바이오는 지금 이제 문제가 좀 돼가지고 이 부분은 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파미셀이 이제 줄기세포 중에서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치료제가 먼저 나왔는데요. 하티셀그램이라고 해갖고, 요게 이제 급성 심근경색의 적용증에 처리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2011년도 7월에 승인돼가지고, 그때 시장에서 굉장한 관심을 받았었습니다, 파미셀이. 근데 이게 이제, 그렇게 관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제 제대로 반영을 못하고, 오히려 재료가 발표되면서부터 주가가 이제 많이 하락을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제 처방권이 아직은 미미하다. 그러니까 지금 전문의들이 그 약효에 대한 아직 확신을 갖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지금 처방을 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많은 매출로 연결되지 못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을 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메디포스트 역시도 관절염 치료제 카티스템을 이제 출시를 했는데요. 치료제 투약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제 외과적 수술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관절에다가 주사를 하는 형태로 지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외과적 수술을 해야 되는 문제에 따른 비용하고 수술에 대한 편의성에 대한 부담으로 결국은 그 카티스템도 시장이 그렇게 크게 늘어나고 있지는 않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글로벌 대기업들은 줄기세포에 대한 지금 본격적 진출을 지금 거의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지금 이제 줄기세포 글로벌 대기업의 관심은 GE 헬스케어 그리고 화이자 뭐 이런 정도는 거의 그 제약사 중에서 상당한 규모를 갖고 있는 회사들인데 이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2009년에 이제 사업 진출을 선언했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병원을 중심으로 해갖고 지금 어떤 줄기세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건 아닌데 줄기세포와 관련된 임상만을 지금 하면서 지금 모니터링만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쪽에 대한 진출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줄기세포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 결국 이겁니다. 이제 줄기세포의 무한 가능성인데 아직은 줄기세포는 이제 초기 연구 단계이기 때문에 상업화에 좀 아직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상업화에는 분명히 시간이 좀 필요한데요. 근데 이게 만약에 연구 단계를 벗어나서 어느 정도 이게 그 틀을 잡고 구조가 나온다면 상당히 적은 비용으로 상당히 가능성 높은 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거의 이게 시장이 열리기만 시작한다면 거의 무한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줄기세포 초기에 그 집중하고 있는 방향은 어느 쪽이냐면 관절염 치료제 그리고 치매, 척추 손상과 같은 쪽하고요. 최근에는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미용하고 화장품 뭐 이런 쪽으로 지금 확대를 해가고 있는 중이고요. 연구 분야를.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완전히 그 자리를 잡게 되면은 결국 조직 이식하고 장기 이식 쪽까지 지금 가는 준비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연구는 아마도 이제 뭐 본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그러면 올해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줄기세포 관련주를 잠깐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차바이오엔이라는 회사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성체줄기세포가 아니라 이쪽 배아줄기세포입니다. 배아줄기세포를 가지고서 황반별성 치료제를 만들었는데 이거에 대한 성과가 거의 가셔야될 것 같습니다. 황반별성 치료제라는 것은 뭐냐면 눈이 시력이 굉장히 감소되는 것들을 해소해서 정상 시력으로 만들어주는 약인데 이것이 만약에 성공하게 되면 굉장히 갖는 의미가 좀 큽니다. 배아줄기세포의 최초 성공 사례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시장 규모는 다른 줄기세포하고는 좀 차이가 있게 실질적으로 바로 적용이 가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 정도에 차바이오엔의 그 황반별성 치료제가 완성이 된다면 줄기세포에는 또 새로운 어떤 역사가 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큰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용준 전문위원과 함께했고요. 굿모닝 대박예감 1부 순서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저는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